예, 부동산 자산 관리론 6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 중에 이제 개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듯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줄여서 이제 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츠는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뭐 부동산 투자 회사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안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쪽인데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그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요. 부동산 관련 대출, 그리고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 신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 구조는 이제 57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투자자, 뭐 개인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자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 자산에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유가증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면 뭐 임대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이익 중에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당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 관련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 구제금융위기 이후에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목적은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좀 유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이제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1년 4월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1960년대에 이제 리츠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40년 정도 지나서 2001년 4월에 비로소 이제 리츠라고 하는 제도,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갖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갖다가 도입할 때 주요 목적은 뭐 거기 여러 가지 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그리고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고 이제 리츠를 도입했다라고 했는데요. 애초의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IMF 구제 금융 위기 이후에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CR 리츠, 기업 구조 조정 리츠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비해서 이제 일반 리츠를 지나치게 규제를 해가지고 일반 리츠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이전부터, 그러니까 2001년 4월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서부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일반 리츠는 이제 좀 지나친 규제 때문에 대부분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이제 투자자들이 그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투자자 보호 목적의 지나친 진입 장벽, 그리고 지나친 인허가 절차,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관행, 그리고 시스템의 부조화, 그다음에 세제 측면의 지원 부족,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 리츠 진입하려고 하던 것들 많이 포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 CR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조세 감면이라든지 조세 면제라고 하는 혜택이 많았었고요. 자산 운용의 특례도 많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CR 리츠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리츠 시장에서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 좀 지나가고 나면 IMF 구제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이
좀 뭐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적정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도상의 변화가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최저 자본금을 하향 조정해서 회사 설립을, 리츠 설립을 좀 용이하게 해주었고, 투자 대상이라든지 회사 형태, 투자 방법 등을 그 리츠 운영 주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츠 시장 규모가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 4월에는 이제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하였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09년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펀드,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 부동산 펀드 REF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했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2010년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좀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츠의 최저 자본금을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입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2001년 7월 1일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정하면서 리츠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를 이때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2001년 5월에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구축법을 개정해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CR 리츠도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005년 들어서 이제 위탁관리 리츠라고 하는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 뭐 이렇게 이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인가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 자본금도 인하했고요. 그리고 주식 소유 한도도 이제 확대를 했고, 그리고 현물 출자가 가능하도록 자본금 50% 이상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도 가능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그래서 좀 감시 감독을 갖다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을 감독 조항을 갖다가 이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리츠 회사 내부의 통제 장치도 이제 마련을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에 이제 설립 인가제에서 영업 인가제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설립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설립을 할 수 있으니까 설립이 좀 더 쉬워졌고, 영업을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인가를 받는 그런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10월 14일에 또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자본금을 또다시 이제 인하를 했고요. 주식 공모의 예외를 인정을 했고, 차입 및 사채 발행 규모를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전문 리츠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개발 전문 리츠는 2015년 가가지고 한 8년쯤 지나서 2015년 가가지고 다시 폐지가 됩니다. 2010년에는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다시 이제 최저 자본금을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의무 공모 비율도 30에서 20%를 축소를 했고요. 주식 소유 한도도 30에서 35%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개발 전문 리츠 운영 요건도 이제 완화를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 가가지고 이제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확대했다라는 소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규제 완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자율성 확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의 주식 소유 한도를 갖다 확대, 그러니까 35%에서 40%는 이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해서만 주식 소유 한도를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물 출자도 이제 50% 이내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자율화했고요. 공모 의무 기간도 연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율성을 확대한다, 즉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 감독이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자본금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감독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전부를 공동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임대주택 리츠의 규제를 모두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모 의무도 면제했고요. 주식 소유 한도도 없앴습니다. 2014년 들어서는 이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자율성 확대, 그 규제를 완화한 거죠. 그래서 뭐 연면적 70% 이상 보유 건축하는 임대주택 리츠의 경우에는 주식 공모, 뭐 분산 의무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금전 배당 의무를 완화했고 현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리고 뭐 이익 배당 의무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율성 확대 또는 규제 완화 조치가 있었고요. 2015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전문 리츠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성을 강화한다. 건전성 강화라는 건 이제 감독을 강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 후에 3년 동안 업무를 위탁받지 못한 그런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갖다 취소시켰고요. 리츠 정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리츠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6년에 또다시 이제 자율성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했고 2017년에 한 번 더 규제를 완화하는 그래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그 자기관리 리츠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CR 리츠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실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위탁관리 리츠는 이제 명목적인 회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의 투자, 자산의 운용, 뭐 이런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자체적인 자산 운용 전문 인력으로 이제 직접 수행하는 형태이고요. 위탁관리 리츠 같으면 이제 좀 위탁해가지고 수행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용과 같은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외부의 전문 자산 관리 회사, 특수목적 회사라든지 뭐 줄여서 SPC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CR 리츠, 요거는 이제 위탁관리 리츠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설립을 하고요. 자산관리는 위탁관리 리츠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의 투자 대상은 일반적인 부동산인데요. CR 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9쪽에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좀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도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는 일반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다르고요. 대신에 영업 개시, 설립 주체, 뭐 감독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업 개시는 국토교통부의 영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설립 인가에서 영업 인가제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 리츠라든지 CR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의 발행 방법에 따라 가지고 공모 그리고 이제 사모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 주체는 세 가지 유형의 리츠 모두 이제 발기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은 국토부의 감독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 형태는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실체 회사, 그러니까 임직원이 상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탁관리 리츠라든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회사한테 맡긴다라고 했죠. 관리를 위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명목적인 회사이다. 상근 직원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본금, 최저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금 규제도 있는데요. 자기관리 리츠 같으면 이제 70억 원인데, 자기관리 리츠 이외에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50억 원이 이제 최저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분산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 리츠는 투자자 1인당 5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공모할 때도 그러니까 리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하나의 회사이면서 거기서 이제 주식을 갖다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라고 하는 방법으로 발행을 하도록 하는 게 자기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 리츠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는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다. 상장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구성도 이제 자기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 리츠는 부동산의 70% 이상을 이제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포함해서 관련된 증권 그리고 현금 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투자 대상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70% 이상 그리고 부동산 포함해서 관련 증권, 현금 해서 80% 이상의 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 같으면 아까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대신에 위탁관리 리츠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명목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 같은 경우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상근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자산관리회사,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에 이제 그 상근 고용,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고용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90% 이상 의무적으로 이제 배당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0% 자기관리 리츠 같으면 90% 이상 배당을 하지 않는다.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세제 혜택이 없어져 버립니다. 법인세 혜택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이제 없어지는데요.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제 90% 이상 배당하는 게 의무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 리츠 같으면 이제 1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걸 이제 투자를 하고 나면은 1년 이상 처분을 제한하는 1년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 같으면은 이제 그런 처분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 리츠 모두 다 자금을 차입할 때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 이제 차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그때는 이제 10배 이내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60쪽 위에 보시면 이제 3가지 유형,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CR 리츠 해가지고 이제 리츠의 수 그리고 자산 규모에 대해서 표로 다 이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아까 그 리츠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걸로 한번 부투법이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CR 리츠,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공모냐 사모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도록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리츠 같으면은 2002년에 이 표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2002년에 자산 규모가 5,584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 한 8년 지난 다음에 7.6조 원이 됐고요. 거의 10배 이상 뛰었죠. 그럼 2014년에 15조 원,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됐고요. 2016년에 25조 원, 그리고 2019년에는 49조 원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하고 2019년 보시면 거의 2배인데 여기 3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리츠 시장 규모가 확대된 이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2011년 이후에 그 수익률의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리츠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2015년 이후에 리츠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츠 운영의 투명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 정보에 접근하는 게 좀 많이 수월해졌다. 그래서 리츠 시장 규모가 커졌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2001년 12월에 교보 메리츠 퍼스트 CR 리츠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리츠입니다. 근데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 말에 보시면은 리츠 숫자는 254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자기관리 리츠가 4개, 위탁관리 리츠가 221개, 그리고 CR 리츠 29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위탁관리 리츠, 아까 명목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위탁관리 리츠, 그래서 정말 그 전문적인 자산관리 회사한테 위탁해가지고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그런 위탁관리 리츠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CR 리츠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뭐 그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유형별로 자산 규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자산 규모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8조 9,787억 원. 이게 2019년에 리츠의 자산 규모 합계였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위탁관리 리츠가 44.6조 원, 그러니까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CR 리츠 4조 원, 자기관리 리츠는 한 4,600억 원 해가지고 자기관리 리츠는 좀 규모가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산별로도 이 자산 규모를 갖다 이제 그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투자 자산, 그러니까 투자 대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정보를 갖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주택에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에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테일 그리고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에는 여기 보시면 뭐 복합형, 그러니까 주택이나 오피스나 리테일 복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물류,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투자 자산별로 보셔도 보면은 이제 그 2019년 것만 가지고 보시면은 리츠 수도 요 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132개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규모로 봤을 때도 29조 8,404억 원, 29조 8천억 원 정도니까 한 6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이고요. 오피스니까 업무용 빌딩 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오피스가 12조 1천억 원 정도 24.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테일이 4.4조 원, 그러니까 4조 3,576억 원. 그다음에 기타가 2조 6,938억 원, 뭐 이런 정도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이 이제 부동산 펀드입니다. 저희가 1시간 강의를 25분씩 부동산 한 개 강의를 25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2, 3분 남은 이 시간에 부동산 펀드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부동산 펀드가 뭔지 그 정도만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 리얼 이스테이트 펀드니까 앞자 따가지고 REF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펀드 운용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고요. 그에 따른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그런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집단적으로 투자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 내지는 기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이제 이 부동산 펀드를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인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부동산 펀드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 펀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집합투자기구, 간접투자 기구 또는 뭐 간접투자 수단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 자산은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그 자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어 놓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 가격지수라고 하는 거,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는 그 부동산 가격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래서 요걸 이제 대출형 펀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의 투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발, 관리, 임대에 대한 투자 또는 지상권, 분양권 등의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전채권 취득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화증권 MBS가 있었죠. 그리고 리츠 주식,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의 증권, 주택저당증권, 이게 이제 MBS였죠. 아까 유동화증권은 그냥 AB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자산이고, 이 부동산 관련 자산에다가 집합투자 재산의 50% 이상, 50% 초과해가지고 투자하면 그게 이제 부동산 펀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주차 강의는 이제 3시간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잘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